네, 최근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외환 시장의 흐름입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외국인의 향후 수급도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달러화의 흐름인데 최근에 달러화 당분간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다시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달러화 강세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방향 자체는 달러 강세 기조로 이미 전환이 됐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변동치 안에서 좀 변환이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좀 집중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버냉키 의장이 이제 당분간 금리 인상의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또 지난주 달러 강세가 주간 기준으로 4주 만에 돌아서는 모습으로 좀 옮겨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 또 신흥국 통화는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게 최근 뭐 외환 시장의 특징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일단 뭐 버냉키 의장 뭐 최근 양적 완화 논란 속에서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자산 매입 축소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환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제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그 미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축소한다고 해도 배달은 부담이 없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적 완화 축소 기대에 따라서 달러 강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미국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 뭐 ECB나 BOJ 등 주요 국가들이 완화 정책들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준이 정책 변화를 했을 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부분들이 이제 향후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이유라고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와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앞서서 처음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또 17일과 18일에는 상하원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킨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사실 버냉키 그 의회 증언에 어떤 식의 연설을 할 거가 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버냉키가 두 차례 말을 상당히 많이 바꿨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미 상하원 증언을 통해서 시장의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핵심을 두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 이번 의회 증언을 통해서 버냉키가 가지고 있는 의중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뭐 상당한 기간의 그 경기 확장적 통화 정책은 당분간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발언들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설에서 실업률 개선과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의 개선에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이제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어차피 달러화는 이제 주요 통화 대비 뭐 약세 흐름을 나타낼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엔화 가치는 상승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발표된 6월 소매 판매도 있지만 지금 16일 예정된 6월 산업 생산 그리고 7월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발표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나 뭐 전년 동기 대비로나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양호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5월 달에 보합권을 개선하는 확장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그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조 자체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호조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그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달러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17일, 18일 버냉키 미 상하원 그 연설을 통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약세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일, 18일 예정된 의회 증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중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일단 7.5%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달러화라든지 신흥국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2분기 GDP 결과치를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정책을 내세울 거를 중심으로 좀 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10일 리커창 총리가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최근 수출이 감소하는 거를 좀 막고 또 물가 상통률이 불안하게 좀 움직이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좀 이루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금융 완화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말 그 은행 간 콜금리 15금리가 8%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신용 불안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3월 달부터 유동성 공급 조치였던 역 IP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서 이제 6월 중순부터는 통한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또 흡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둔화를 좀 용인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착륙 우려 자체가 그 이하나 강세를 좀 막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또 이하나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가 하반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근 중국 정부가 이하나의 국제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그 이하나 강세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수출주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엔화의 향방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과연 계속해서 순풍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일본에서는 또 BOJ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참의원 선거도 또 이번 달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수들은 엔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연동시킬까요? 일단 지난주 있었던 11일 그 일본 은행의 그 금융정책 회의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차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매입 규모를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물가 상통률 2%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통화량을 2배 정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화 가치를 용인하는 쪽으로 좀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1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금융지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 정당 간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아메 그 연합이 참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헌법 개혁 발의 요건인 3분의 2를 차지하기에는 아직 좀 여건이 녹록치 않은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다소 타격을 좀 입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상승하는 높이 자체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 기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약세가 급격하게 다시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이번 주의 밴드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봐야 할 텐데 이번 주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하락 압력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달러 환율 자체 밴드 자체를 이제 상단 1,150원과 하단 1,110원 밴드 사이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경제지표 발표나 미국 양적 완화 촉소 이슈에 따라서 약간 장중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밴드 내의 움직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역시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좀 견조히 하면서 일단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 탄력은 좀 높아질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